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년 지방직 서울시 통합지방직 9급 시험이 끝났습니다. 9급만 준비하신 수험생들은 이제 편한 마음으로 한번 자신의 수험 기간을 뒤돌아보시고 합격의 점수가 나오신 분들은 이제 면접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러지 않은 수험생들은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자신의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통합지방직 9급 시험 문제는 난이도 차이가 좀 심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가 대다수였었는데 굳이 이제 따져보자면 10번이나 또는 17번이나 나머지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년 지방직 9급보다는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는 거죠. 너무 난이도 쉬운 문제도 있었지만 어려운 문제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또는 올해 봤었던 국가직 9급보다도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 85점 정도 되시면 지방직 9급에서 행정학은 합격 점수다 이렇게 보시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주위에서는 다 맞았다. 물론 다 맞은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보다 더 낮은 점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문제를 보시고 내가 왜 틀렸을까 그런 거 한번 좀 보시고, 또는 앞으로의 공부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번부터 봅니다. 정치행정 이론론에 대한 설명은 옳은 거죠. 행정국가 등장과 연관성이 깊습니다. 오케이. 행정국가라는 것이 행정이 결정을 하는 거죠. 이론론 자체가 뭐예요? 행정이 결정을 하는 거죠. 윌슨의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이 이제 이론론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론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예요? 우드로 윌슨, 굿노우, 그다음 글릭, 어익, 네 사람.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매번 강조하죠. 네 사람이 이제 정치행정 이론론자고, 이론론자는 디목, 애플비 이렇게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2번은 틀린 거죠. 이론론자죠. 정치는 의사결정 영역이고 행정은 결정된 내용을 집행한다. 이건 이론론의 개념이고, 행정은 경영과 비슷하다.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로 전략과 능률이다. 정치행정 이론론은 공사행정 이론론이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4번도 뭐한다? 이론론이죠.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이론론을 설명하고 있고, 이론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제 1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좀 이렇게 학자로서 좀 자세하게 물어봤으면 난이도가 좀 증으로 올라갔을 건데, 학자는 뭐 가장 대표적인 윌슨밖에 안 나왔죠. 그러면 꼭 이렇게만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보는 시험 문제는 이런 학자들 가지고 혼합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고, 2번 갑시다. 신공공관리론에서 지향하는 기업가치 정부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은 거죠. 경쟁이죠. 성과입니다. 오케이. 정부 재창조론으로서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죠. 답은 당연히 2번이 돼야 됩니다. 노적기관이라 신공공관리론에서 정부의 역할은 뭐예요? 스티어링이죠. 노적기관이라 스티어링이 됩니다. 2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3점 봅시다. 공직분류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소방공무원은 특수경력직이 아니라, 소방직 공무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경력직과 이제 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경력직에는 일반직이 있고 특정직이 있습니다. 특수경력직에는 정무직이 있고 별정직이 있는 거죠. 가장 단순하게 공직을 분리하는 방법이죠. 소방직 공무원은 경력직 중에서 특정직에 해당하죠. 그래서 틀린 것이 됩니다. 국회 수석 전문위원은 특수경력직 중에서 별정직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 차관은 뭐예요? 차관은 특수경력직 중에서 정무직이지만 1급부터 3급까지는 뭐예요? 경력직 중에서 일반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서 임명되고 신분이 보장돼, 맞죠?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크게 구별할 때 뭐예요? 신분 보장과 정치적 중립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는 건데,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서 임명되고 신분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밖에 없는 거죠. 4번 갑시다.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1번에서 너무 빨리 답을 좁은 거죠, 여러분들에게. 품목별 예산 제도는 그것도 항상 나오는 기출문제 지문 패턴으로 줬단 말이에요. 품목별 예산 제도는 행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품목별 예산 제도는 정확하게 통제 지향적 예산 제도예요. 그러면 이때 통제는 누가 누구를 통제한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예산 집행을 통제하는 것을 지향하는 예산 제도입니다. 그래서 품목별 예산 제도 행정부 재량권 확대의 개선이 아니라 통제하기 때문에 재량권 남용은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 2번 봅시다. 성과제 예산 제도는 사업의 단위 원가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죠. 맞죠? 성과제 예산은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사업별로 예산은 어떻게?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으로 하는 거죠. 단위 원가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맞죠? 계획예산 제도는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연계하는 거죠. 거기 좀 봅시다. PPBS는 단어 그대로요. 계획과 예산을 프로그램으로 일치시키는 거죠. 장기적인 계획과 단년도 예산을 프로그램으로 일치시키는 거죠. 연기준 예산 제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죠. 그래서 제로 베이스, 연기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에서 계속 사업이 있었던, 계속 사업이 증가분이 있었던, 또는 새로운 사업인 신규 사업도 전부 다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분석을 하는 것이 연기준 예산 제도입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5번 한번 봅시다.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기금은 특정 수익과 특정 지출의 연계가 강하죠. 그래서 연계가 강하기 때문에 기금은 예산이 아니지만 통일성 원칙에 의해 이렇게 분류도 합니다. 우리가 2번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과 세출한 운영체계를 지닙니다. 특별회계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세입 세출 예산으로 되는 거죠. 특별회계 예산은 한 목적성 차원에서 기금보다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예산은 합법성이 더 강해요. 그럼 기금은 한 목적성이 더 강하죠. 그래서 기금은 의회 국회죠. 국회 동의 없이도 오케이 금융성 기금은 30% 이내, 비금융성 기금은 20% 이내에서 행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죠. 그래서 기금이 훨씬 더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4번 특별회계 예산, 기금 모두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부 다 성립할 때도 국회가 심의 의결해야 되고 결산도 국회가 의결로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6번 갑시다. 지방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재정 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에 지방세 소유의 수입 맞죠? 재정 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을 총재원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재정 자립도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국고보조금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여기 틀린 거죠. 국고보조금은 특정재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특정재원이기 때문에 특정한 용도에는 못 쓰죠. 그래서 중앙재정의 통제가 강합니다. 그래서 자율성이 제약된다 그래야 되죠. 답 2번이고,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 맞습니다. 오케이? 지방교부세 한번 봅시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는 재정력 지수가 1보다 낮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못 사는 지자체가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교부세도 뭐예요? 종부세 총액이 이제 부동산 교부세 재원이 되는데, 종부세는 대부분 뭐예요? 부자 동네에서 내는 거죠. 그걸 전국이 나눠 갔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게 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당연히 지방채 발행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7번) 봅시다.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적응보다는 조직의 안정은 아니죠. 우리가 거래적 리더십이 있고 변혁적 리더십이 있었을 때 얘가 안정을 지향하는 거고 얘가 변화에 적응하는 겁니다. 기계적 조직체계에 적합하면 개인적 배려는 하지 않는다 봅시다. 기계적 조직에 적합한 건 뭐예요? 관료제잖아요. 얘는 탈관료제고.
개인적 배려를 하는 것이 바로 변혁적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개별적 배려를 하는 것이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다 틀린 거죠.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3번. 부하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죠. 지적 자극을 통한 동기부여를 강조합니다. 맞죠? 우리가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가 있죠. 첫 번째 카리스마, 영감적 리더십, 개별적 배려. 4번이 뭐야? 지적 자극이죠. 맞죠? 지적 자극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럼 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영감적 리더십이죠. 7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4번. 리더와 부하의 관계를 경제적 교환 관계로 보는 건 뭐예요? 합리적 교환, 경제적 교환은 뭔다? 거래적 리더십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7번에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8번 갑시다.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인간관계는 동기유발 기제로 사회 심리적 측면을 강조한다. 맞죠? 인간관계는 우리 흔히 뭐라 그래? 신고전 조직 이론이라고 그러죠. 신고전 조직 이론인 인간관계론은 정서적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고 정서적 심리적 측면을 충족해 줘야지 동기부여가 된다고 보는 거죠. 글릭은 시간 동작 아니죠. 글릭은 포스트코브죠. 포스트코브고 시간 연구 동작 연구는 테일러의 이론입니다. 테일러의 이론. 3번. 고전적 조직 이론은 조직 내 사회적 능률을 강조하고 조직 속의 인간을 자아실현 봅시다. 고전 조직 이론은 과학적 관리 이론이잖아요. 과학적 관리 이론은 기계적 능률을 강조하는 거죠. 조직 속의 인간의 자아실현이 아니라 합리적 경제인입니다. 오케이?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 사회인, 자아실현인, 복잡인으로 나눴을 때 과학적 관리론은 합리적 경제인을 전제로 하는 거죠. 상황이론은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유일 최선의 구조를 찾는다가 아니라 the best O&A, 유일 최선의 방법을 비판하면서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조직 구조는 달라진다. 이게 상황이론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밖에 없습니다. 옳은 것은 1번밖에 없습니다. 9번 갑시다. PSC입니다. 균형 성과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조직의 장기적 전략 목표, 단기적 활동을 연결할 수 있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이 PSC가 경영학의 이론이에요. 경영학의 이론에서 재무와 비재무의 균형이잖아요. 그럼 재무가 뭐예요?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 돈. 얘는 단기죠. 그럼 비재무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럼 얘는 장기예요. 그래서 단기와 장기를 이제 균형 있게 보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1번 맞죠? 2번. 재무적 성과지표와 비재무적 성과지표를 통한 균형적인 성과관리 도구 맞습니다. 재무적 정보의 고객, 내부 절차, 학습과 성장 맞죠? 고객 관점, 재무적 관점, 내부 절차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이 이제 4대 관점이 되는 거죠. 오케이. 고객 관점의 성과지표는 시민 참여.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적법 절차나 내부 적법 절차는 뭐예요? 이제 한번 봅시다. 시민 참여 쭉 한번 볼까? 여기서 우리가 그 관점을 4번 지문에다가 혼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4번 지문에다 혼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 참여, 적법 절차 또는 뭐 한다? 이런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고객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시민 참여, 적법 절차, 공개 등은 뭐예요? 내부 프로세스예요.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 또는 서비스의 전달 과정을 다루는 게 내부 과정이잖아요. 결정 과정, 집행 과정, 서비스 전달 과정. 그 과정에서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적법 절차는 지켰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부 업무 처리 과정이죠. 그러면 직무 만족도죠. 오케이, 직무 만족도 등은 뭐가 되는다? 직무 만족도 등은 학습과 성장의 지표가 되는 거죠. 학습과 성장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4번 다 틀린 거죠. 뭐 그래서 4번이 답인 거고. 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별 무리 없이 풀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려움을 느꼈을 지문이 10번이거든요. 이제 봅시다.
이제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뭐한다? 내 수업 들었으면 다 맞았다.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건 이제 선생님들 입장이고 수험생들이 현장에서 느꼈을 겁니다. 아마 이 문제부터 이제 좀 어려움이 느껴졌을 겁니다. 사바트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 또는 옹호 모형 이렇게 표현하죠.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은 뭐 이제 통합 모형이죠. 한번 봅시다. 외적인 환경 변수를 애적인 환경 변수를 정책 과정과 연계함으로써 정책 변동을 설명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서로의 신념 체계가 다른 지지 연합 간의 뭐예요? 끊임없이 투쟁을 통해서 타협과 조정을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정책에 대한 학습도 하고 정책의 변동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죠. 그러니까 지지 연합이라는 건 환경이 있는 거죠. 고려해서 정책 과정 연계함으로써 정책 변동을 설명하는 겁니다. 2번 정책 학습을 통해 행위자들이 기저 핵심 신념을 쉽게 변화시켜 봐봐.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쉽게 문제를 준다고 줬을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이제 긴장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풀 때 이게 쉽게 캐치가 안 됐을 뿐이죠. 기저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신념은 쉽게 변화가 안 돼요.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신념이 쉽게 변화가 된다면 얘가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자주 변해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진보적 시각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게 빨리 안 바뀌어요. 보수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면적인 깊이, 그러니까 써줬잖아요. 깊은 뭐한다? 핵심적인 코어.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자주 안 바뀌죠. 그러니까 지지연합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좀 속된 표현으로 팔랑귀처럼 자주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지연합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답은 뭐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데 이게 빨리 캐치가 됐겠느냐? 그게 이제 좀 논란이 될 수 있죠. 논란이 된다는 말은 문제 자체가 논란이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수험생들이 시험 당일날 나 이거 빨리 2번으로 찍고 넘어가야 돼. 이게 안 됐을 거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다음에 3번. 옹호 연합 사이에서 정치적 갈등 발생 시 중개자가 이를 조정할 수 있어. 맞습니다. 당연히 중개자가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책 중개자가 이를 타협과 조정을 하면 중개자가 있는 거죠. 타협과 조정을 하면 중개자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정책 지지 연합 모형과는 약간 다른 관점이지만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간에 뭐예요? 최저임금에 대해서 합의가 잘 안 되잖아요. 투쟁을 할 때. 그러니까 정부가 중재자로서 개입하는 거예요. 정책 지지 연합법도 이런 중개자가 조정하는 걸 인정하는 거죠. 옹호 연합은 그들의 신념 체계가 정부 정책에 관철되도록 여론, 정보, 인적 자원 다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해설 강의 듣고 그러면 굉장히 쉽게 보이죠. 네, 이제 되도록이면 현장에서 여러분이 직접 풀었을 때 느낄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해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번. 기저신념이죠. 아주 깊은 코어, 핵심이잖아요, 핵심. 쉽게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합 모형이 형성되고, 오케이? 투쟁도 하고 타협과 조정도 하는 겁니다. 오케이? 11번 갑시다. 역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역관주의는 개인의 능력, 작성, 기술을 공직 임용 기준은 아니죠. 역관주의는 무엇을? 정당의 충성도를 공직 임용계로 봅니다. 오케이? 그러면 개인의 능력, 작성 기준은 뭐예요? 실적주의가 되는 거죠. 이거는 실적주의가 되는 겁니다. 역관주의는 정치 지도의 국정 지도력을 약화시킨 게 아니라 강화시키죠. 왜? 가장 뭐한다? 정치 세력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역관주의입니다. 왜?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되지 않고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죠.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인다. 실적주의와 역관주의를 비교했을 때 더 민주적인 것은 역관주의. 실적주의는 공직 임용에 대한 기회균등을 보장합니다. 오케이? 실적주의는 철저하게 임용의 기회균등을 보장합니다. 11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12번 갑시다. 고위공무원단이잖아요.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알잖아요. 역량평가를 통과해야지만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할 수 있잖아요. 계급이 폐지됐잖아요. 계급이 폐지되고 직무 등급이 도입됐기 때문에 계급 중심의 인사관리란 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답은 2번이고. 그럼 뭐예요? 성과 중심이죠. 왜? 직무 성과 계약에 의해서 성과로 책임을 묻습니다. 개방이죠.
고위공무원단은 개방형이 20%입니다. 개방과 철저하게 경쟁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13번 문제 봅시다. 4차 산업혁명입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특히 금년도 국회 8급에서도 출제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뭐 여러 번 연습을 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13번 문제에서도 큰 어려움은 없이 풀었을 겁니다. 좀 근데 아쉽죠. 우리는 뭐 초연결성, 오케이, 초지능성, 초예측성까지 다 우리 시험에서 다 준비하고 그랬는데 좀 문제가 쉽게 나와서 좀 그렇죠. 초연결성, 초지능성, 초예측성을 특징으로 하죠. 3번부터 볼까요? 사물 인터넷, 스마트 도시, 이게 초연결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흔히 말하는 IoT로 하는 거죠.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공공서비스. 요거 초지능성이 바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정확하게 초지능성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의 생활 패턴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다 맞잖아요. 답 2번이죠. 대량 생산과 규모의 경제는 관료제의 패러다임이에요. 다시 한번. 대량 생산과 규모의 경제는 관료제의 패러다임인데 4차 산업혁명은 관료제의 패러다임이 아니에요. 즉 다양성에 빨리빨리 대응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뭐예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지식 정보화 사회는 탈관료제의 패러다임이 맞죠. 2번 지문 자체가 13번에 2번 지문 자체가 관료제의 패러다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14번 문제 봅시다. 얘도 이제 우리가 많은 거 준비했던 것보다는 훨씬 좀 쉽게 나왔던 겁니다. 한번 봅시다. 파이너죠? 보죠. 우리가 외제적 책임을 동의어가 뭐예요? 법과 제도, 그러니까 제도적 책임. 객관적 책임. 이걸 강조한 사람이 이제 파이너고, 반대로 내재적 책임, 그 다음 뭐예요? 제도가 아니라 자율적인 책임, 주관적인 책임. 이게 뭐예요? 이제 프리드리가 강조한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을 다 고려를 했죠. 파이너는 법적, 제도적, 외부 통제 맞잖아요. 외재적 책임, 법과 제도에 의한 책임. 감사원의 직무관찰 회계감사는 우리나라 감사원은 내부 통제입니다.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내부 통제죠. 프리드리는 반대로 돼 있죠. 프리드리는 객관적 외재적 책임이 아니라 내재적 책임을 강조한 사람이 프리드리입니다. 그래서 14번은 답은 1번만 답이죠. 15번입니다.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자치경찰을 본격적으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뭐 문제예요? 자치경찰이냐 중앙기관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가 업무를 수행했을 때 장점이 있잖아요. 그게 뭐다? 전국적으로 통일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치경찰이 하게 되면 그게 안 되잖아요. 봅시다.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행정을 펼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거고. 경찰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 이건 아니죠. 왜? 중앙정부가 실시했을 때 전국이 통일적이고 오케이? 비용이 더 적게 들죠. 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니까. 쉽게 말하면 자치경찰이 아니라 경찰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있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바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첫 번째 장점이 뭐예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느냐 자체로 하느냐. 답 2번이고. 당연히 제주자치경찰단은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거고 자치경찰은 사무를 관장하게 하여 광역자치단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둡니다. 요거 정도만 여러분 별도로 좀 보시면 되죠. 광역자치단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는 거 정도. 근데 뭐 이걸 자체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아니었고 오케이. 특별지방행정기관 형식으로 남아 있었을 때는 뭐 통일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자치경찰을 하면 이게 좀 어렵게 된다는 이제 한계도 있는 거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15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오케이. 16번 봅시다. 지방자치단체 ABB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이게 지방직 9급이다 보니까 지금 국가직 9급에 비해서 지방행정 파트가 지금 거의 4문제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봅시다. 지방자치단체 ABB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H가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거 맞죠?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총액 100분의 1이죠. 일반회계의 100분의 1이 이제 예산 ABB로 계상되는 거예요. 지방의 예산은 심의 결과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 ABB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봐봐. 지방의회가 감액한 것을 ABB를 사용하면 돼요? 안 돼? 전혀 안 되죠. 이건 우리가 뭐 재무행정 ABB 파트에서 다 배운 거잖아요. 의회가 삭감해버린 걸 비상금인 ABB를 써버리면 상권분립, 그러니까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다면 상권분립에 의의가 없죠. 그럼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다면 기간 대립형에 의의가 없잖아요. 의회가 삭감해 놓은 걸 집행기관이 ABB로 사용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고, 오케이? 4번. 재해 재난 관련 목적 예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죠. 오케이? 일반 ABB가 있고 목적 ABB가 있습니다. 이제 이 17번의 문제인데요. 항상 우리가 이제 뭐 너무 많이 우리가 반강제로 암기도 했던 거죠. S 모형 원 합리 모형. 조직을 뭘로 봐요? 조정과 통제가 잘 된 유기체.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은 최고 지도자가 조직의 두뇌와 같이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죠. 그 다음에 2가 조직 모형이죠. 조직까지 뭐다?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의 연합. 정책 결정 뭘로 한다? SOP로. 그다음에 3이 이제 관료란 말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죠. 이렇게 됐을 때 3은 뭔다? 독립적 개별 행위자의 집합을 조직으로 보는 거고, 그다음 이들이 타협과 흥정을 하는 것이 이제 정책 결정 방식으로 보는 거죠. 그럼 봅시다. 쿠바 미사일 사태에서 미국은 해안 봉쇄로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정부의 각 부처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각자가 선호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봅시다. 대표자들은 여러 대안에 대하여 갈등과 타협 과정을 거쳤고 해양 봉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사태 초기에 선호했던 국지적 공습과는 다른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해안 봉쇄가 위기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대안이란 보장은 없었고 부채에 따라서는 불만을 가진 대표자도 있었습니다. 여기 좀 봐봐요. 얘는 아니잖아요. 왜 아니요? 조정과 통제가 잘 된 유기체. 만약 이걸 냈다 그러면 대통령 결정도 했어야죠. 대통령이 조정과 통제가 잘 된 유기체의 최고 결정권자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아니고요. 왜? 웰리스 모형 자체에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3번이냐 4번이냐인데 다시 한번 조직과정 모형은 뭘로? SOP란 말이에요. 조직은 하위 조직의 하나. 그럼 얘는 뭐예요? 독립된 개별 행위자의 집합을 조직으로 보는 거고 이런 개별 행위자들이 타협과 흥정을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3번이냐 4번이냐 헷갈렸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각 부처야. 여기서 굉장히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헷갈려 버리면 이제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한번 현장에서 아마. 그러면 계속 읽어보면 각자예요. 각자. 조직이 아니라 각자. 누구? 사람들 각자가 선호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들에 대해서 타협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이제 뭐예요? 4분로 가는 거죠. 오케이? 4분로 가는 건데 아마 현장에서 여러분 직접 풀었을 때는 뭐냐면 현장에서 직접 풀었을 때는 이 지문 때문에 여기까지 읽고 나서 3분도 가는 사람도 꽤 있었을 거라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네, 쭉 한번 읽어보고 갔어야죠. 갈등과 타협이니까 얘로 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풀었을까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저 부처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 4번이고 18번 문제 갑니다.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제도는 법률 규범 감수 맞죠? 구제도는 공식적인 법령만을 제도로 보는 데 비해서 신제도로는 뭐한다?
공유하고 있는 규칙이나 규범이면 전부 다 제도로 보고, 이때 공유에는 공식적으로 공유하는 것도 규칙으로 보지만 묵시적, 비공식적으로 공유하는 것도 제도로 보는 거죠. 1번은 맞죠. 2번.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경로우전성을 따른, 당연하죠. 경로우전성이고. 얘는 뭐 자주 나온 지문이에요. 우리 또 여러 번 풀었던 문제고. 사약적 신제도주의는 적적성의 논리가 아니라 결과성, 이거 반대죠. 사약적 신제도주의는 우리 사회 문화가 적정하다고 보는 거, 우리 사회 문화가 정당하다고 보는 게 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약적 신제도주의는 적적성의 논리를 강조합니다. 답은 3번이고, 합리선택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합리적 행위자 이기적 행태를 제약하는 거 맞죠?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서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제도가 인간의 이기적인 행위를 제한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4번은 이제 제도에 뭐한다? 제약성을 강조하는 신제도론의 독립변수죠. 다시 한번 봅시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가 합리적 행위자 이기적 행태를 제약하죠. 제도가 제약한다. 이건 제도의 독립변수 역할이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19번 갑시다. 뭐 간단, 이건 뭐 난이도가 그렇게 없는 거죠. 정치 실험에서 내적 타당성을 이어받는 요인 중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전 측정을 경험한 실험 대상자들이,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딱 내적 타당성 중에서 딱 줬어요. 친숙해지거나 학습 효과를 얻음으로써 사후 측정된 실험 집단의 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효과죠. 오케이? 통제할 수 있다. 눈에 띄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측정에 친숙해졌다. 이게 뭐예요? 테스팅 효과. 테스팅 효과. 검사 요인 또는 측정 요인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19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에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안 다뤄요, 잘. 얘는 이제 지자론 때나 잠시 다루는 거죠. 7급 수험생들이 시험 보는 지자론 때나 좀 다루는 건데 좀 난이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 20번 문제를 낸 것 같아요. 20번 문제를 낸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강시장 의회 형태에서는 시장이 강력한 정책 맞죠? 이건 답을 준 거죠. 강시장 의회.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미국 스타일인데 우리나라 같은 기관 대립형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시장 의회형에서는 시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고, 이혼 형태는 정말 적은 그 지자체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식 표현을 하면 카운티라는 아주 조그만 동네 이런 데 사는 건데, 이혼 형태에서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의원들이 가서 집행부에 장도 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의원들이 가서 집행까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관 통합형의 단점 중에서 의회 의원들이 행정을 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이 약화될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이 이혼의형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3번. 약시장 의회 형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의회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맞잖아요. 4번. 이제 왜 이게 약시장 우리 게 아니라 여러분 좀 이해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의회가 주로 편성하고. 4번. 의회 시 지배인 형태에서는 시 지배인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누가? 지배인이. 매니저가. 오케이. 그래서 의회가 지배인, 그러니까 집행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할 사람을 이제 임명하는 거죠. 이 지배인이 뭐 어떤 업무를 한다? 실질적인 행정을 총괄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9급에서도 자주 다뤄줘야 되느냐, 이런 이제 많은 이제 시험 끝나고 제가 다른 행정학 선생님들하고도 의견을 교환해보고 그랬는데 20번 문제는 약간 이런 정도, 이 기출문제 해설하는 정도만 좀 다뤄줘도 되지 않느냐. 좀 의외적인 문제로 반복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내년도를 준비하는 국어 수험생들에게는 약간의 이제 더 이제 문제 풀이 과정에서 이와 같은 패턴을 좀 하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 막 시작하신 분이나 그런 분들은 이런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국어에서 처음 나온 거거든요.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패턴은 기출문제 풀이 때나 좀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기본서에서 이런 문제 찾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그 방대한 행정학을 좀 정리하는데 오히려 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예의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 풀이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런 것은 좀 하시는 게 좋고 너무 이런 20번 문제 같은데 집착은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으로 이런 문제가 20번 같은 패턴이 지방행정에서 최초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설명은 더 하게 될 건데 항상 이제 뭐 나오는 이슈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20번 문제는 좀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이론적으로 설명해야 될 분야가 별로 없어서 근데 좀 난이도는 있었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 국가직 대비 또는 작년 지방직 대비에 비해서는 뭐 점수가 좀 낮아져서 한 85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은근히 어려웠던 것이 한 3대 문제 있었기 때문에 은근히 그러니까 해설 강의를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 당일날은 은근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수험생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특히 고득점 영역에 있던 수험생들이 시간의 압박 이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9급은 끝났죠. 나머지 이제 시험도 준비하신 분들은 차근차근 준비를 해 가셔야 되고 나머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7급도 보는 사람이 있으면 7급을 어떻게 준비해서 마무리 잘할 것인가 또는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내가 군무원을 어떻게 마무리 잘할 것인가 나는 그럼 내년을 준비한다 그러면 내년에는 행정법이나 행정학이 일반 행정에서 필수 과목으로 되기 때문에 좀 잘하시면 국어, 영어, 국사에서 점수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과목이 되거든요. 표준 점수로 전환도 되지 않습니다. 원점수로 가기 때문에 약간 내년에는 난이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가 준비를 1년간 잘 해보면 올해 합격을 못하더라도 내년은 꼭 합격하실 겁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